예, 안녕하세요. 다들 힘이 없으시죠? 저도 좀 우울하고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지구는 돌아가고 삶은 이어집니다. 해왔던 대로 꾸역꾸역 나가면 됩니다. 이번 선거가 참 그 인류한테도 중요하고 뭐 우리한테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선거인데 힘도 못 써보고 참패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대오를 갖추고 기세를 올리면서 싸우다가 패배를 하면 그건 전술적 패배예요. 그런데 대오가 흩어지고 뭐 말하자면 중구난방으로 가면서 이게 패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걸 막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겠죠. 이 뭐 패배의 원인, 참패의 원인을 알면 역전할 수 있겠죠. 네, 동맹이냐 종중이냐 이 핵심 전선을 긋지 않고 선거를 치른 것이 저는 참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도 또 결과 나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독일 국영방송 DW 한국 의회 선거 윤 대통령에 대한 절체절명의 시험인가 크루셜 테스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ABC 한국 야당이 의회 선거에서 대승할 듯 네, 그렇게 나오고 프랑스의 프랑스 24 한국 야당이 기록적 대승리 거둘 것, landslide in parliamentary election이죠. 예, 그래서 뭐 참 좀 많이 씁쓸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전선을 긋는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민주당이 어떤 전선을 그었냐 명확해요. 기억이 나. 국힘이 무슨 전선 그었지? 제가 오늘 몇 사람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번 선거에서 국힘이 무엇을 내세웠지? 무슨 전선을 그었지? 국힘 찍은 사람들인데 제 질문에 당황하더라고. 저들의 전선은 제가 보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경제 파탄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심판이죠. 경제는 이건 상대적인 건데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선방해 온 거고 이제 그 결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경제 파탄이라는 건 거짓말이고 윤석열 심판 뭐 심판할 게 뭐 있나 별로 선동이죠. 예, 그래서 상대방은 거짓과 선동이지만 그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 온 그리고 우크라 전쟁으로 바로 이어진 이 팍팍한 민심이 있죠. 빈부격차 심해지고 살기 어렵고 이 팍팍한 민심을 파고들은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거짓과 선동이라도 그 민심을 사납게 만들고 민심을 동원할 수 있고 결집할 수 있으면 뭐 짭짤한 비즈니스죠. 예, 상대방은 그걸 타겟으로 해서 전선을 그었고 그렇게 해서 표를 결집한 거예요. 국힘에서 뭐 그래도 꼬치꼬치 물어보면 뭐 586 운동권을 심판한다. 세대를 교체한다. 별로 그렇게 뭐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힘이 무슨 전선을 그었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해. 제가 오늘 저도 기억이 안 나고 전선 안 그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선을 이제 공격에서 어떻게 그을 거냐, 방어에서 어떻게 그을 거냐. 공격 전선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선거의 본질은 제가 세뇌 탈출해서 뭐 여러 수십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종중이냐 동맹이냐예요. 윤 정부 최대의 치적은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3국 안보체제 확립이거든요. 미국의 초특급 핵동맹으로 올라섰잖아요, 한국이. 그리고 미국 MD 체제와 실시간 연동을 하고 그런 건 이제 군사 영역인데 경제에서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지고 있죠. 한미일 3국 안보 체제가 확립되는데 물꼬를 트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해서 지금 중국이 말하자면 오줌을 질질 싸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제대로 간 거죠. 왜 그러냐면 차이나 디리스킹은 서방의 공통 코드가 됐잖아요, 지금. 탈중국은 인류의 공통 아젠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제대로 간 거예요. 이거 그냥 문재인 그 다음에 만약 이재명 이렇게 이어졌으면 골로 갔죠. 그 치적을 내세우는 전선을 그을 수 있었는데 안 그은 거지. 중국이라는 두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싫어서. 뭐 그럴 수는 있어.
그래서 제가 한동훈한테 그때 그 보내는 공개 메시지에서 당신 중국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리지 말고 한번 반중해봐. 그거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두 글자 입에 안 올렸지만 그 반중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대통령이니까 뭐 중국이라는 두 글자 입에 올리기가 좀 껄끄럽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막 입에 올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안 했잖아. 거기다가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은 부인이 무슨 그 아버님이 뭐 중국의 그 요직인가 뭐 공산당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돌고 저는 확인하지 못해서 그 비서실장의 그러니까 부인의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혼란케 하죠. 굉장히 혼란케 만드는 시그널이죠. 정치인은 모든 게 다 시그널이니까 제가 뭐 이제 다 지난 얘기니까 하지만 한동훈 씨가 뭐 밥을 누구랑 먹느냐도 다 좋은데 그 배우 뭐 이정재 씨인가 뭐 이런 분이랑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예, 그거는 저도 그 배우로서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그 검찰 조직이 좀 그 삼성에 대해서 모질게 했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야 회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와 검찰이 모질게 했죠. 문재인 정부 때. 그 배우 같은 그리고 그 한동훈 씨는 이제 그쪽에서 특히 기업을 다루는 사람이었고, 배우 그 이 선생 같은 분은 그 이재용 그 회장의 그 전처와 또 각별한 관계고, 좀 오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한동훈이 삼성 때려잡겠다는 시그널이야? 이렇게까지 오해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오해하는 걸 들었어요. 정치인이라는 건 일거수일투족이 다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 공격 전선을 제대로 안 걷죠. 안 걷고 무슨 운동권 청산. 운동권 청산은 뭐 쌍팔년식이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이건 윤 대통령이 그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들이받고서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그 일련의 드라마가 그게 운동권 청산 과정이거든요. 그럼 2년 후에 그 후보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로서 윤석부가 2년 가까이 집권해온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국힘의 아젠다는 뭐냐 이거. 제일 좋은 게 이거라고. 이게 또 전체 세계의 추세에 맞고 종중이냐 동맹이냐. 좀 그래요. 예. 이게 전선을 안 걷고 어떻게 싸우자는 거야? 참. 이게 제가 목이 터지게 생각 탈출해서 얘기했던 거죠. 예. 또 방어전선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쟤들이 이제 그 경제가 파탄 났다 뭐 이런 건데, 그 방어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어전선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자유공화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을 폭로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조국의 지방 분권 개헌 음모, 이대로 가면 그건 중앙정부가 해체돼요. 자유공화국이 해체되는 거라고. 지방 분권이라는 개념이 제가 아는 한 헌법학에 없어요. 외국에서. 연방주의가 있지. 연방주의의 뿌리는 근데 뭐냐면 각 연방이 그것이 하나의 단위로서 성립해온 뭐 수백 년에 걸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그 자치의 레벨을 높여준 거거든요. 한 국가 안에서. 근데 지방 분권은 쪼개면 쪼갤수록 좋다는 거잖아. 그 마지막에 가서는 아파트 방마다 쪼개겠네. 그러니까 결국 남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악용을 해서 국민들한테 솔깃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통해서 국가를 해체하려는 음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세미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에서부터 북한 경유 가스관. 이거 우크라 전쟁 봐라. 만약에 그 길로 갔으면 우리 골로 갔다. 독일과 우크라를 봐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백모가 좀 가끔 얘기를 했죠. 세뇌 탈출해서. 그리고 또 이제 방어전선이 또 있죠. 얘가 우크라 전쟁과 중국 침체에 따른 세계 경제 대란을 극복한 지적을 좀 띄워야죠. 재정 적자 폭증 없이 선방을 했습니다.
이 한국 성적표는 서방 세계의 1등이에요. 미국 열외. 뭐 미국이야 뭐 워낙 특이한 데니까 거기는 전혀 다른 경제, 그 경제 논리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이제 4월 11일이니까 이제 2월 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2월 말에 벌써 경상수지 이제 흑자가 이제 2월 말이 거의 70억 달러라고 69억 달러. 그러니까 1년 쌓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1000억 달러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경상수지 흑자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3월에는 아마 80억, 90억 달러 갈 겁니다. 이 경상수지 흑자가. 이런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경제 잘 막은 거다. 국민들 정말 고생했고 정부는 건실한 정책을 펼쳤다. 문재인이 뭐 400조씩 국가비 늘리는데 의도적으로 지출해서 여기는 세수가 빵꾸가 나서 그 국가빚이 늘어난 거지 의도적인 그런 그 막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쓰지 않았다. 국민들 달래는 그런 돈도 안 썼고 그래서 참 견실하게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 경상수지는 참고로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4월 10일이죠. 그럼 2월 말까지가 발표되고요. 5월 10일이 되면 이제 3월 말까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진짜 좀 이상한 게 2022년, 2023년에 그 수주 기준 스웨덴의 그 세계적인 연구소 시프리의 통계에 의하면 수주 기준 우리가 세계 2위를 찍었죠. 그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백모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후보 중에도 없고 저기 뭐야 저기 국힘에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윤 정부의 치적이 있는데 우린 윤 정부랑 멀어요. 이 시그널로 표 벌라 그래. 윤 정부가 무슨 뭐 문등이냐고. 어차피 윤 정부랑 엮어가지고 심판 받는 건데. 우리는 성렬이랑 멀어. 우린 성렬이랑 달라. 이래서 표를 벌겠다 그랬으니 이게 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그러지 실제로 해온 정책은 뭐 실수는 좀 있어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견실하고 애국적인 정책을 해왔습니다. 평가해 주십시오. 특히 이 반중이냐 동맹이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왜 국가를 구한 겁니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안 했잖아. 전선을 당당하게 안 걷다고요. 윤 정부를 평가해 주십시오. 저쪽에서 윤 정부 심판하면 이쪽에서는 윤 정부 평가, 윤 정부의 올바른 평가 이러고 맞불을 지르고 전선을 걷어야 되거든. 이걸 안 했다니까. 뭐 글쎄요. 한동훈 개인기 갖고 되나? 그 개인기를 위한 재물로 뭐 이종석 같은 사람 막 목 잘라서 바치려고 그러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정치의 본질은 전선을 긋는 겁니다. 이건 칼 슈미트의 아주 명언이 있죠. 정치는 적과 아를 구분하는 전선을 긋는 것이다. 적과 아를 구분하는 전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국힘을 찍어야 되는지 국힘이 그은 전선이 뭔지가 기억이 없다라는 게 이게 무슨 선거냐고. 상대방은 그냥 맞는 소리든 개소리든 간에 경제 파탄 났습니다. 윤석열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의로운 정치적 분노를 불러일으키십시오. 분노하라 분노하라. 상대방은 이렇게 전선을 그었거든. 여기는 뭐 딸락이야? 이게 될 일이냐고 이게. 참나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백모에서 이렇게 목이 터지게 외쳤는데 저야 뭐 듣는 사람이 없는 건지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건지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의 본질이 그 종중이냐 동맹이냐 했다. 이런 얘기는 조중동도 안 하고 지식인들도 잘 안 했죠. 하나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칼 슈미트의 살벌한 진실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편가르기 정치입니다. 편은 자기들이 가르면서 엉터리로. 모든 정치는 편가르기 정치예요.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예요. 문제는 뭐냐? 그 편을 가르는 전선에 진실이 담겨 있냐 없냐지. 예를 들어서 친일파마다 반친일파. 진실이 없지 거기에는. 수구 꼴통과 진보. 진실이 없지 그건. 윤석열을 심판하려는 자와 윤석열 주변의 기득권 세력. 진실이 없죠. 경제 파탄에 대한 심판이냐 경제 파탄과 같이 갈 것이냐 진실이 없죠. 그러나
종중이냐 동맹이냐 진실이 있죠. 그러니까 편 가르기가 그릇된 게 아니에요. 편 많이 갈라야 됩니다. 제대로 편 갈라야 돼요. 정치의 본질은 편 가르기예요.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예요. 적과 아의 구분 전선이라고요. 그 전선을 어디에다 그을 거냐 이거지. 한동훈이 쟤한테 물어보고 싶어. 당신 그 전선을 어디에다 그었냐? 국힘 후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당신들 그 전선을 어디에다 그었어요? 그렇습니다. 참 한숨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선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관하지는 않아요. 뭐 좀 오늘도 몇 군데 통화를 했는데 의외로 제가 그 비관 별로 안 한다 나는. 그래서 조금씩 약간씩 좀 왜 그러냐는 식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망조가 됐거나 굉장히 그 존망의 위기가 처했을 때는요. 미국 서방과 대한민국이 완전히 결이 달라졌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고요. 왜 그러냐? 48년까지, 47년까지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이 없어, 블루프린트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리뻥뻥해가지고 한 47년까지는. 그러니까 미국이 냉전을 본격화할 때까지는. 근데 냉전이 본격화될 거라고 내다본 거예요. 국무부의 내부 분위기를 보면서. 우남이. 그래서 우남이 1946년이죠. 46년 6월일 겁니다. 정읍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죠. 그러면 46년 2월에 국무부 안에 냉전을 위한 문건이 처음으로 나와요. 내부 문건이. 그러니까 그건 내부 문건이고 그게 정책으로 이제 통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국 단독정부 좀 가야 되겠어 뭐 이런 게 이제 한 47년경이 되는 거고 그렇게 간다고 한들 블루프린트가 없으니까 헤매는 거지. 한국이 우리 방어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방어선 밖에 그냥 잠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야. 이게 에치슨 라인 비슷한 거죠. 제1도련. 한국은 제1도련 바깥이잖아요. 이제 제1도련 안이 돼버렸죠. 한국도 섬이니까. 군사지정학적 섬이죠. 우리가. 바다로밖에 못 다니잖아. 육지로 다니면 이제 큰일 나지.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이 없었죠. 50년 6.25 때까지도. 그리고 그때 우리 엄청 헤매는 거지. 그 다음에 전쟁 나서 3개월 동안 버틸 때도 또 무지하게 고생했죠. 나라가 깐닥깐닥했죠.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저쪽 공산군의 허리가 끊길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때 카터랑 충돌해가지고 그 땅콩 농장 주인이랑 우리 골로 갈 뻔한 거지. 그 다음에 겉으로는 골로 가는 게 아닌데 정신이 우리가 썩어 문드러진 게 미국의 중국 사랑이죠. 서방의 중국 사랑이죠. 그게 이제 좀 빨리 잡으면은 1989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17, 2018까지 우리 골로 가는 거죠. 돈은 벌지만 정신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지금은 좀 낫다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오늘도 누구랑 그랬어. 아까 정중 애들 정중 진영 거기는 교수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근본적으로는 어디 뭐 갖다 부을 데가 없는데 한국을 들어다가 중국에 바칠 거야? 걔들한테 미래가 없어. 엑시트 플랜이 없어. 탈출구가 없어.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지약스럽게 단결한 거예요. 지약스럽게 날뛴 거라고요. 결사적으로. 몰려 있으니까. 그 우습게 봤다가 골로 가는 거죠. 골로 간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거든. 끝물. 예. 그래서 꽃샘추위에 당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 서방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한테는 좋아요. 중국 사랑 글로벌리즘에서 탈중국 글로벌리즘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인의 본질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2000년 동안 중국 및 대륙에 대한 아이덴티티 게임을 펼쳐왔다고요. 우리는 너희랑 달라. 언어 달라. 문자 달라. 풍습 달라. 옷 입는 거 달라. 그 다음에
건축하는 방식 달라. 심지어는 종교나 사상도 좀 너희랑 달라. 성리학도 중국에서는 그렇게 결정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대승 화엄 불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중국 및 대륙에 대한 아이덴티티 게임은 6.25를 거치면서 여기에 이제 반공, 반전체주의가 융합하면서 더 강화되는 거죠. 우리는 친서방으로 튀니까. 미국과의 동맹, 친서방으로 튀니까. 이제 확 멀어진 거지. 6.25 때 중국이 300만 명 파병했는데. 네.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 자체가 중국 사랑에 함몰되고 서방이 중국 사랑에 함몰되면 우리는 야 이때까지 이산이 아닌가비요, 삽질했나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감각 상실이 일어나요. 그게 30년이었어요. 그 방향감각 상실에서부터 1989년에서 2018년까지 그 방향감각 상실 속에서 그나마 경제는 달려온 거예요. 정신은 썩어가는데 혼란을 일으켜서 그 30년 세월이. 그럼 2018년 후에는 바로 미국이 제대로 방향 잡았냐? 탈중국 글로벌리즘 갔냐? 탈중국 미국 고립주의가 버렸잖아. 그게 이제 한 3년 이렇게 갔죠. 미국의 나홀로 반중이죠. 관세전쟁, 미국의 관세전쟁만 가지고 반중하겠다는 거지. 개발질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바이든 정부랑 저렇게 전략적 관계 높여가는 건 좋은데 트럼프 되면은 일본을 중국에 팔아먹을 수도 있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냥 빅딜이라는 거 쳐가지고. 트럼프는 기본 관점이 표되는 건 다 한다니까. 그냥 나 인기 끄는 건. 예. 2022년부터는 미국, 유럽, 일본이 탈중국 공동전선, 차이나 듀리스킨 공동전선을 형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숨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불과 그렇게 숨 쉴 수 있게 된 지 지금 뭐 한 2년 조금 넘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의 관세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관세, 투자, 금융, 첨단 기술, 첨단 산업 이렇게 군사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이기 시작을 했죠. 중국이 지금 거의 뭐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런 거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비관 안 하는 거예요. 지들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 세상 전체가 지금 탈중국 글로벌리즘으로 돌아가는데 니들 본질은 임마 종북 중이고 종북이야. 니들 중에 머리 나쁜 애들은 종북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머리 좋은 애들은 니들 중에 벌써 면허 2개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최소. 북한 면허도 갖고 있고 중국 면허도 갖고 있고 오히려 중국 면허에 더 저 무게를 싣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쟤들의 본질은 종북이다. 그 핵심에 들어가면 아주 색깔이 진하다. 아니 오죽하면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협약을 맺냐고요. 파트너십 협약을. 희한한 거지. 희한한 자들이죠. 진짜. 예. 오죽하면 이재명이가 싱하이밍 옆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거의 차 따라주는 사람처럼 옆에 앉아서 배석하고 있냐고. 왜 그런 거를 왜 사진으로 안 썼는지 몰라. 캠페인 하면서. 이런 자가 이끄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동맹입니까? 종중입니까? 희한한 사람들이야. 희한한 사람들이요. 아무튼 예, 희한합니다. 예. 어떡하겠어요. 일단 이 시점에 나라의 구구는 여기까지인데 뭐 크게 보면 대기만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패배하면서 쥐어 터지면서 멍들고 이제 맺히면서 이러면서 더 다져지는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게 뭐 좀 터무니없이 낙관적으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 뭐 당선될 수도 있는데 당선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사실은. 예. 저는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당선되든 안 되든 이건 일과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뭐 욕을 해도 좋은데 저도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미국이요 좀 이상한 구조잖아요. 쌍둥이 적자로 돌아가는 데거든요. 하나는 무역 적자. 무역 적자를 저렇게 일으키는데 나라가 안 망한다는 건요. 그냥 바깥에서 상품을 들여다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런 식으로 무역 적자 나면 나라 망하죠. 또 하나는 재정 적자 아니에요.
물론 뭐 우리 미국에 빚이 많습니다 하고 죽는 소리 하지만 막 가는 말로 거긴 기축통화 아닙니까? 세계가 불안해지면 미국 달러와 가치는 더 올라가잖아. 아니 정확한 게 그거 아니에요? 국제금융위기. 예,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2008년에 미국이 개발질 해가지고 터진 거 아니야. 미국만 멀쩡해. 달러는 더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은 고립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방식이 세계의 경찰 노릇하고 세계의 군기반장 노릇하면서 뽀찌 뜯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저기가 쉽게 말하면 자릿세 받아서 먹고 사는 거라고요. 그 국가의 성질이. 어떻게 고립주의를 가 근데. 자릿세 뜯어서 먹고 살다 보니까 국내 제조업이 붕괴하죠. 그래서 백인 빈곤층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기회에다 대고 고립주의 가야 됩니다. 고립주의 가야 됩니다. 막힌 길이지. 자릿세 뜯어서 뽀찌 뜯어서 먹고 사는 그 체제에서 어떻게 빈곤층의 그 형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체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중산층을 기를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살면은 다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저거는 둘 중에 하나죠. IQ가 2자리든지 아니면은 굉장한 선동가든지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 고립주의는 지금 분수령에 와 있어요. 지금 미 상원에선 통과되는데 하원이 지금 표결에 안 붙이고 있죠. 표결에만 붙이면 압도적 표차로 통과돼요. 우크라 지원 법안, 우크라, 타이완, 이스라엘 세 가지 여건 지원 법안이죠. 지원이 이제 패키지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끝까지 몰릴 때까지 몰려갖고 이게 이제 누가 이걸 브레이크를 잡고 이걸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냐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거든요. 원래 하원 의장들 군번이 안 돼요. 이게 하원 의장쯤 되려면 뭐 좀 선수가 쌓이거나 바깥에 무슨 뭐 큰 어떤 그 사회적 담론의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거나 이쯤 돼야 되는데 뭐 2선째인가밖에 안 돼. 거기 2선이라는 게 2년마다 텀이 바뀌니까 2선이라 그래봐요. 우리 초선이에요. 그걸 저기 트럼프가 낙점을 해서 하원 의장을 만든 거거든요. 마이크 존슨을. 그래서 이 마이크 존슨이 브레이크를 걸고서 지금 그러니까 상정을 안 시키고 있는 거죠. 그 공화당 내에서도 그 상정시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도 브레이크 걸고 상정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퇴양난이 된 거지. 여기서 상정을 안 시키고 계속하면 우크라가 이제 영토를 상실하고 키우 쪽으로 쫙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 방위선이 괴멸한다고. 뭐 국가 전체를 상실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많이 괴멸할 거예요. 우크라 방위선이. 통과시키게 되면 개망신이고 통과 거부해서 우크라가 폐색이 짙어지고 방위선이 괴멸하면은 트럼프 고립주의가 저 이상한 또라이들이 통과 안 시켜갖고 개판 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통과시키게 되면 그거 통과시킬 거 그렇게 하지 왜 이때까지 꼬장 부렸냐라고 망신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거 이렇게 그거 하는 거 보고 야 트럼프가 뭐 저런 거를 저렇게 끝까지 그 치킨 게임을 해. 그 치킨 게임 하는 건 좋은데 치킨 게임 했을 때 이겼을 때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치킨 게임에 이쪽 결과가 가면은 독박 쓰는 거고 저쪽 결과 가면 망신하는 건데. 좀 너무 자기의 저게 너무 강한데 이거라 그러죠. 오기가 너무 강한데 저는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큰 사건이고요. 두 번째 이제 큰 사건은 지금 이제 재판 속개되고 있죠. 다시 저기 어디야 스트립쇼 예, 입막음 돈 준 거. 아니 뭐 워낙에 뭐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하시니까 뭐 이 어르신께서 뭐 스트립쇼랑 이렇게 좀 재미를 보신 건 제가 뭐 도덕적으로 판단할 건 없는데 그 돈을 선거운동 자금에서 뺏어줬잖아. 근데 선거운동 자금에서 뺏어줄 때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뺏어줬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기 위해서 뭐 30개인가 60개의 유령 회사를 이름을 빌었어요. 액수도 크지도 않아. 그러니까 참
보고 있는 저 백모도 짜증나지. 왕 짜증나지. 액수가 20만 불이 안 돼요. 한 5만 불, 한 2억 돈밖에 안 돼. 근데 그거를 돈도 많은 영감이 그냥 자기 지갑에서 꺼내서 주지. 선거운동 자금에서 빼고 그 선거운동 자금에서 빼기 위해서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영수증 만들기 위해서 가짜 회사를 한 30개 만들고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조잡하게 했냐. 이게 그래서 좀 그 유죄가 되는 경우에 사건의 성질이 굉장히 좀 난처하고 악질적이고 좀 저질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게 재판 속개되면은 한 2개월 안에 이거 결판 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대형 악재로 남아 있고요. 이 두 개가 우크라와 허쉬머니, 그러니까 입막음 돈 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아마 바이든이 이제 7월쯤 되면 저거가 되죠. 바이든이 후보를 확정이 되면 이제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할 겁니다. 그걸 뭐 카말라 해리스 같은 그런 이상한 그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토니 블링켄 같이 이렇게 젊고 에너제틱한 그 브라이트한 사람을 지명을 하면 바이든의 지금 최대 약점은 야, 저 노인네 저거 너무 늙었잖아 이거거든요. 근데 토니 블링켄이랑 같이 다니면 나 저기 대통령 업무 수행직 못하게 되면 이 똑똑한 젊은이가 할 거야. 그런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걸로 그냥 모든 게 해결돼요.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임종 자리에 누워가지고 부통령 해리 트루만 내세워서 당선됐거든요. 그게 1940년 11월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41년도 4월에 숨지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3개월 만에 숨져요. 그래서 그 해리 트루만 우리 6.25 때 바로 그 참전 결정한 그 양반이 거의 4년을 다 대통령을 한 거예요. 승계 비록 선거 없이 승계해서. 네. 거의 4년을 다 했어요.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면 45개월 정도 했습니다. 45개월, 44개월, 48개월 중에 선거로 해서 당선됐으면 48개월인데 그래서 이 유엔이 형성되는 회의 예를 들어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회의 이런 거 다 해리 트루만 작품이에요.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5월부터 열렸죠. 45년도. 5월부터 한 달 열렸을 겁니다. 4월 말인가 5월부터 열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헨리 포드 같은 경우에도 닉슨이 이제 사임하게 될 것이 확실해지니까 그 자리에 갖다가 집어넣지. 그게 하원 의장 자리인가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뭘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승계 체제를 만들었다고. 미국이 그런 또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좀 두고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갈지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좀 황당한 말씀 드릴게요. 나라 망하지 않으니까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가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선거로 나라 망해 가는데 넌 한가하게 군사 지정학 얘기만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댓글에서 리형이를 거론을 했어요. 저는 리형이가 그런 경력인지 모르지만 리형이에 대해서 확인된 경력은 통역장교예요. 6.25 때. 근데 제가 아는 왕년에 그 젊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경성제대 다니다가 국립서울대 다니다가 국대안 반대데모를 했거든요. 무슨 남쪽의 분단 체제가 국립자 붙이냐 해서 국대안 반대데모예요. 그게 이제 색깔이 진한 남로당 조직이죠. 그 서울대 국대안 반대운동에 조직책을 했던 양반을 제가 알아요. 그건 젊은 나이에 이제 서울대 다니다가 경성제대 입학해서 서울대 다니다가 일찌감치 입사 안 했지. 48년도 49년도에 입산이라니까 지리산 빨치산 됐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뭐 다리 놔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전쟁 터지고 조금 있어서 51년도 초에 목숨 건지니까 우남 이승만 정권이 굉장히 너그러웠던 거예요. 죽이질 않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통역장교로 보냈어요. IO로. 그걸 IO라 그러거든요. 인터프리테이션 오피서인가 뭐 인터프리팅 오피서인가 그래서 IO라 그래요. 그래서 그 6.25 때의 IO 출신 중에 이 인텔리 그 공산주의자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이영희도 그런 케이스인지 모르는데 이영희는
6.25 당시에 아이오 출신이에요. 그건 확실해. 그건 자기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아이오로 가게 된 게 내가 아는 그런 공산주의 청년처럼, 그 당시 청년처럼 그런 경로로 가게 된 건지 다른 경로로 가게 된지 그건 저는 모르겠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1960년대부터 30년 넘게 친소 친중 군사 지정학만 쫙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선거 같은 거, 이 사람에 비하면 백모는 국내 정치 얘기 엄청 하는 거요.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 굉장히 간접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했다고. 70년대 후반에 카터 때 뜨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로 골로 가는 자리에 가는 건요, 미국과 사이가 뻐그러질 때가 안 되니까 미국이 아주 혼란되고. 카터가 그랬잖아요. 요번에 전혀 안 그렇거든 상황이. 이제 보세요. 요번 대선도 꽤 순조롭게 갈 겁니다, 미국.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저기 지금 뭐 선거에서 나라 다 망하겠어요. 아니 그 얘기를 6.25 터진 다음 날에 우리 선배 세대 귀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제가요, 우리 선배님 말이죠, 제가 선배님보다 지금 60년 지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게 70년 지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선거 져갖고 지금 나라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실 거야. 너 미쳤냐? 야, 복이 터졌구나. 너 미쳤냐? 복이 터졌구나. 귀싸대기 맞고 올 겁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라 망한다고 찾아. 그래서 이렇게 속 막 달달달달달 속 끓이면서 나라 다 망했다는, 그럼 진짜 망하고요. 느긋해져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뭐를 하면 확실히 망하냐? 군사지정학이 계속 이렇게 결여돼 있으면 확실히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알파의 오메가가 군사지정학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지점이기 때문에 자기 운명의 조건을 모르는데 그게 리더십이 제대로 성립하겠어요? 철학이 결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기는. 왜냐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데 물질과 사이즈는 중국이 우리보다 100배, 뭐 50배, 뭐 30배 커. 20배 커요. 물질과 사이즈는 10배는 커. 10배 조금 덜 크죠. GDP로 하면 전체, 개인당 말고 전체 국가 GDP 하면 10배가 좀 안 되죠. 덩치와 물질로 보면 중국이 크네. 그걸 맞설려면 우리가 정신과 관점과 철학으로 맞서는 거예요. 철학이 결핍되면 당연히 종중에 먹히죠. 역사 해석이 증발하면, 역사 해석은 왜 증발해요? 그냥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저자들이 그릇된 역사 해석을 가지고 우리를 세뇌하기 때문에 진실된 역사 해석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망각을 하면 이건 나라 망하지. 지네 집 족보를 모르는데 그 집구석이 유지되겠어요? 백전백패 보증수표예요. 이 세 가지 겹치면 확실히 망합니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야, 우리가 무슨 분야를 손을 써야 돼? 당연히 우리의 지금 우리 사회에 제일 문제가 많은 네 종류의 인간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인, 다른 하나는 언론인이라고 쓰고, 문제적 인간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지식층, 담론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종류의 지식층은 아니더라도 지금 의사들 노는 꼴 보세요. 그게 수준이라니까. 의사들이 의료계에서 노는 꼴이 뭐 사회나 정치를 떠드는 인문학, 뭐 정치, 뭐 군사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철학 얘기하고 역사 해석하는 이 지식층들이 노는 꼴이랑 그 수준이 같은 거예요. 의사들 자신이 자기들의 자치, 오토노미, 셀프 룰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치를 못 만들고는, 자치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 자신이. 지식층이라고 쓰고 문제적 인간군입니다. 성직자 마찬가지로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무서워한 게 수녀복 입은 사람, 신부복 입은 사람, 목사 명함 주는 사람, 스님복 입은 사람, 원불교복 입은 사람이에요. 무서워. 그런 사람 있으면 전 바로 그냥 밥 먹다가 일어서서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자리에 합석하면. 그냥 껄끄러워요.
워낙이 그런 옷 입고서 개황당한 소리들을 해서 저 인간이 누군지 몰라도 혹시 개황당한 소리 하면은 내가 큰 실수할까봐. 그래서 이 네 개의 문제적 인간군들이 좀 문제가 덜해지면 나라가 확실히 이제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느긋하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면서 담담하게 가야 됩니다. 뭐 그리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절박하고 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50년 6월 27일 날로 50년 6월 27일 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서울 동대문에 있는 어떤 그 당시에 그 우리 선배 세대를 만나서 이러이러해서 좀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망했습니다.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귀싸대기를 한참 얻어맞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